제주 지역 대표 장기미제 사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범인이 특정되지 않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가 재수사가 시작되고 9년 만에 드디어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그 이후 많은 방송들을 통해 피고인이 된 박씨, 그 박씨에 대해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28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1심, 항소심에 이은 무죄 선고. 그 이유가 증거 부족이라고 말하는 재판부. 박씨는 정말 억울한 시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운이 좋은 살인마인 걸까요? 토요 사건 팩트. 2021년 영구 미제 사건이 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한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의 어머니 박씨는 2009년 2월 2일 아침 9시 10분 딸이 귀가하지 않았고 전화기 자체도 꺼져 있다며 제주 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휴대폰 통신사와 위치 추적 자료를 회신받은 결과 전원은 2월 1일 새벽 4시 4분에 꺼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위치는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광령기지국으로부터 동쪽으로 4km 이내 지역에서 꺼졌다는 것이었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 확인이 된 팩트입니다. 첫 번째, 실종된 이 씨는 2009년 1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다음 날인 2월 1일 새벽 2시 30분까지 친구였던 김모 씨, 지모 씨, 홍모 씨와 총 4명이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밥을 먹고 술을 좀 마신 상태였습니다. 둘째, 새벽 2시 40분경 김모 씨와 지모 씨 그리고 이 씨는 함께 택시를 타고 제주 소방서 부근에 같이 잠깐 내렸다가 친구들과 헤어진 이 씨는 남자친구였던 진모 씨를 만나러 가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길을 건너 택시를 탑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새벽 2시 45분경 오빠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자친구 진 씨에게 보냈고 그 이후 2시 49분경에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찜질방에 있다 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진 씨의 집이었던 제주시 용담 이동에 있는 모 맨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됐을 때 남자친구였던 진 씨와 담배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그 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넷째, 새벽 3시경 애월 땡땡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한 이씨. 택시 배차 여부를 문의했는데 택시가 없다라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남자친구에게 정말 이럴 줄 몰랐고 네가 더 싫어진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3시 7분경 다시 콜센터에 전화를 합니다. 혹시 택시가 있느냐? 하지만 택시가 없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이후의 통화는 1분 뒤인 3시 8분. 그때 마지막 통화는 114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가 이상합니다. 114로 전화를 했다가 단 1초 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종 5일 후 2월 6일 오후 3시 20분. 지갑, 신분증, 휴대폰이 들어있는 가방이 제주시 아라 이동의 농로변 돌담 아래 숲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안에 있던 물품들이 물기에 젖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죠. 실종 7일차인 2009년 2월 8일 오후 1시 50분 가방이 발견된 장소로부터 24km가 떨어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입구 사거리 남측에 500m 떨어진 지점 폭 50cm에 높이 50cm인 배수로에서 실종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그대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은 명백하게 사실 확인이 된 당시 실종부터 그 이후의 시신 발견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신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시신의 상태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옷은 온전히 있었지만 하의는 치마를 제외한 레깅스, 속옷 모두 벗겨진 상태였고 치마마저 허리 위로 올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좌측 허벅지 밑부분에 벗겨진 레깅스와 속옷, 검정색 구두 한 쌍이 밑으로 깔린 채 발견이 되었죠. 속옷과 레깅스의 특징은 한 번에 벗겨졌다라고 보여질 만큼 함께 엉켜 있었고 레깅스의 다리 한쪽이 찢어져 있는 강압적 상태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는데 왼손 등과 오른손 바닥이 윗부분으로 올려 있었습니다. 즉 햇볕 부분에 노출된 상태였죠. 그런데 노출된 부분과 노출되지 않은 정반대의 부분이 명백한 경계선이 이를 정도로 윗부분이 검게 그을린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는 내용이었죠. 부검 결과 피해자의 눈꺼풀에는 일혈점이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혈점이라는 건 목을 압박했을 때 피가 위로 올라와 일종의 혈관들이 터질 때 나타나는 그런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잇몸 부위에서도 점출혈, 그리고 목 부위에서는 뭔가 손에 졸린 흔적 자국까지 함께 발견이 됩니다. 특이한 점은 피해자의 왼손바닥에 약 1.2cm, 그리고 오른쪽 바닥에는 0.7cm 정도의 날카로운 것에 베인 것 같은 상처도 보였습니다. 즉,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의 흔적의 정황들도 보였죠. 발견된 정황으로 보게 되면 성범죄를 의심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자체적으로 정액 반응은 없었습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41%였던 피해자, 경부압박 질식사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 내용물이 거의 소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었죠. 해서 이런 유추를 했습니다. 사체가 발견된 장소에서 살해되어 바로 이곳에 유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09년에 이런 문제가 하나 결합이 됩니다. 당시 부검이가 사체의 직장 온도 체온을 쟀을 때 13도, 주변 현장 온도는 9.2도, 즉 몸의 온도가 더 높았다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검안 당시에 피해자의 머리에서는 샴푸 향이 진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봐서 아마도 사망한 시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해 발견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2009년의 판단이었습니다. 2월 1일경에 실종된 피해자가 2월 7일 이후에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럼 당시의 추적으로는 피해자는 약 6일 정도가 살아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용의자가 없었던 걸까요? 우린 한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월 1일 새벽 3시부터 자꾸 택시를 부르려고 했던 피해자, 그리고 마지막에 114에게 전화를 했다, 1초 만에 끊었다. 여러분은 이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한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114에 전화를 했던 건 아마 다른 콜센터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전화를 하다가 눈앞에 택시가 보였고 그 택시를 탑승하면서 전화를 끊었다라고 유추가 됐던 겁니다. 2009년 당시 경찰도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맨션 앞에 출발해 피해자의 집까지 최적 운행 경로, 위치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용해로 삼거리, 제주공항 방향을 지나가 신경로 로터리를 지나 그리고 차량 번호 판독기가 설치된 지점을 분명히 지나갔을 것이고 그 이후에 일주도로로 진행이 예상되며 사체가 발견된 배수로가 있던 도로 쪽을 했을 것이며 그 이후 사체를 유기하고 제주시 에어릅 하가리를 지나 제주시에 복귀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택시 탑승 시간을 3시 8분경, 이동시간 15분, 그리고 살인 및 유기 정도를 20분 정도. 바로 그때 CCTV에서 택시 한 대가 포착됩니다. 새벽 3시 46분. 에어랩 농협 유통센터 CCTV에서 촬영된 것들이 있었죠. 결국
경찰은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2월 1일 새벽 3시 10분부터 3시 50분 사이에 통과했던 차량 31대를 모두 전수조사합니다. 그 결국 우리가 의심했던 박 씨가 운전한 제주 택시가 3시 14분경 통과한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자, 분명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습니다. 박 씨는 당시에 운전을 하고 있었고 현장을 지나간 게 사실입니다. 의심을 받을 상황이었죠. 경찰에 의심을 했던 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핸드폰이 2대가 있었는데요. 첫째,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타인의 명의로 써던 핸드폰, 그리고 업무용 콜전화번호 핸드폰이 있었는데 이 핸드폰 2대 모두 2009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의 통화 내역이 전체 삭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진술에 오류가 자꾸 생겼던 것이죠. 자기가 어디로 갔는데 거기가 아닌가? 위치가 거기가 아니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찰은 노란색 캡등이 달린 흰색 NF 소나타, 이 외관과 색상이 일치하기 때문에 유력 용의자라고 특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의 증거들도 찾게 됩니다. 당시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잠바, 그리고 안에 있던 남방 티셔츠, 그리고 택시 안에 있던 테이프와 피해자 신체에 있던 테이프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박 씨의 남방 티셔츠에서 검출된 진청색 면섬유와 유사한 조직이 함께 발견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 씨가 당일 겨울에 입었던 무스탕이 있었는데 그 동물털과 유사한 털이 트렁크, 뒷좌석 이런 데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택시 좌석에서도 발견됐는데 피해자 이 씨의 상의 니트에 있는 레이온 섬유와 유사한 섬유 조직도 함께 확인이 됩니다. 이 모든 정황 증거를 보면 서로 겹쳤다, 교차가 됐다, 뭔가 닿았다, 이런 느낌이었죠. 해서 이런 모든 혐의점을 두고 그를 유력 용의자로 올리게 됩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2009년 당시에 왜 경찰은 더 박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이 더 있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첫째, 당시에 박 씨는 동거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백모 씨였는데 함께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부업으로 야간에 택시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 시내에 있는 택시 약 5,800대 중에 NF 소나타 흰색 택시는 총 79대, 그 중에 노란색 캡등을 달고 있는 택시는 총 18대밖에 없습니다. 그중 그곳을 지나갔던 차량은 당일 박 씨가 몰았던 차량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당일의 행적이 또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던 내연관계였던 백 씨. 그녀가 매번 연동에 있는 단란주점을 출근할 때 매번 새벽 2시에서 3시 30분 사이 퇴근할 무렵 집까지 늘 귀가시켜주는 게 바로 박 씨의 루틴적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도 2월 1일은요 아무 이유 없이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연락을 해서 못 간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죠. 신기한 건 2월 2일부터는 다시 출퇴근을 시켜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2월 1일만 아무 이유 없이 빠져있는 상황이었죠. 이유 세 번째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당시에 백 씨 말고도 송모 씨와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9년 2월 1일 아침 7시 함께 서귀포로 가기로 했던 송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낮 12시경 함께 집에 가서 서귀포시로 이동했다가 다음날 아침 10시까지 펜션에 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의 행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워진 상태였죠. 의심을 했던 네 번째 이유. 수사가 시작되자 2009년 당시 박 씨가 자신의 내연녀였던 송 씨에게 전화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그 모텔의 방에 있는 내용들을 치워달라. 그리고 또다시 자신 지인에게도 전화해서 노영 파출소에 있는 자신의 택시를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또 추가적인 수사에서 확인이 됐는데 송 씨가 모텔 방을 치웠죠. 그 전에 또 다른 여성이 한 명 더 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여성도 모텔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신의 검거가 되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치워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점, 의심의 정황이었습니다. 의심이 가던 5번째 이유. 재수사를 통해 그를 검거했을 때도 이상한 정황이 확인이 됩니다. 그의 핸드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주도 보육교사 살인 사건이 재수사가 진행된다 라고 기사가 뜬 그 시점부터 자꾸 기사를 검색한 기록이 확인됩니다. 그리고요, 놀랄만한 내용이 하나 확인됩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되었다라는 기사 내용이 올라오자 네이버에 이런 단어를 검색해봅니다. 유의미하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추가적으로 검색도 해봤죠. 그는 검거 이후부터 계속 이런 활동을 합니다. 자기는 억울하다, 죽이지 않았다, 이런 부인이 아니고요. 늘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답답하다라는 정도의 진술만 하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2009년 당시에 박 씨를 검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당시에 부검이가 사망 시간을 24시간 이내라고 추정하자 박 씨는 알리바이가 명확했습니다. 즉 2월 7일에 대한 알리바이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는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죠. 해서 계속적으로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미궁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2016년 재수사가 시작됩니다. 4차례 동물 실험 및 감정을 확인해 본 결과 냉장 효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이런 장소 안에 있게 되면 부패가 늦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정황 증거들이 알고 있던 기본 지식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해서 사망 시간을 특정하게 됩니다. 2월 1일 새벽 4시 4분경이다. 한 명이 다시 떠오르게 됐던 것이죠. 바로 박 씨였던 겁니다. 2월 7일이었다면 박 씨는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2월 1일로 변경되면 박 씨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수사 결과 국가수는 이런 감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양쪽에 묻어있는 섬유 조직들이 서로 교차됐고 굉장히 유사한 섬유 조직들이 함께 발견되었다. 이 모든 내용을 토대로 결국 그를 다시 검거하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린 이 내용까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아니 이건 무조건 범인 아닌가? 어떻게 무죄가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피고인 박 씨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사건 발생 당시 박 씨는 30대 남자 승객을 태우고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숙소로 가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일찍 돌아와 미터기 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 이후 50대 남자 승객을 태웠고, 그 이후에 돌아다니다가 새벽 5시경 자신의 숙소로 돌아왔다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대 남자 승객과 50대 남자 승객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됩니다. 즉 지금까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장을 펼칩니다. 바로 2009년 2월 18일, 즉 피해자가 사망한 17일 이후 박 씨가 살고 있던 모텔에서 청바지를 압수해 그 안에서 미세 섬유 조직을 발견했는데 그 증거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기 펼칩니다. 이유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고 들어와서 수색을 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람이 모텔 주인으로부터 청바지를 임의 제출을 받는 등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 제출을 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효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청바지도 증거가 안 되니 청바지에서 나온 미세섬유 증거의 분석 자료도 증거의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핵심 쟁점입니다. 첫째, 피고인 박 씨가 피해자 이 씨를 정말 태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합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박 씨의 택시를 탔을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114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택시를 탔다라는 단정도 어렵다. 그건 검사의 추측이다. 또한 제3자가 운전했던 차량
혹은 다른 택시를 탑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즉, 박 씨의 택시를 무조건 탔다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두 번째 논점에 붙게 됩니다. 아니, 접촉의 흔적이 있잖아. 섬유가 교차됐다며? 라는 내용입니다. 분명 국가수 감정 결과에 따라 나왔었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진청색 면섬유는 대량 생산 천연 섬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박 씨의 난방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하나, 이게 문제였습니다. 방송에선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에게 굉장히 많은 섬유 조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피해자의 면섬유가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것 중에 박 씨와 일치하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진청색 면섬유. 그거 하나만 맞아떨어진 것이었죠. 해서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신의 것이 묻지 않았던 피해자, 이러면 제3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현재까지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피해자께 아닌 섬유 조직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박 씨 것과 일치를 하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일치하는 게 단 한 개밖에 없었다라는 문제였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아까 첫 번째 쟁점이었던 정말 태웠을까?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탔을 수도 있잖아 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가방이 발견된 후였던 2월 7일경 제보가 한 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보가 정말 이상합니다. 2월 1일 새벽 3시경 땡땡 맨션 입구, 남자친구가 살고 있던 곳이었죠. 그 입구 쪽에 있는 모 카센터 앞에서 20대 여자 승객을 태워 모 어린이집 근처에 있던 땡땡 어린이집 앞에서 내려다준 사실이 있다라는 제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땡땡 어린이집 근처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 말씀드린 그 땡땡 어린이집이 피해자 이 씨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입니다. 자신이 이런 사람을 태운 적이 있다라는 윤모 씨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여자 승객을 태워 그곳에 내려다 주었고 단발머리 20대 여자였다. 분명 자신이 3시경 태워줬고 3시 12분경 승객을 내려줬다라고 말하는 장소의 CCTV도 분명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10초 정도 정차하고 출발하는 장면이 있었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봤을 때 그때 당시 탑승했던 여성이 이 씨가 맞느냐라는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문점을 왜 들었던 걸까요? 2005년 당시 경찰은 이 제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씨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 씨면 이 씨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이 결론까지 내리질 않아 결국 2021년 현재와 재판부는 당시에 내려줬다는 여자가 누구냐? 경찰은 모른다. 그 사람이 이 씨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 어떠한 부정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서 한 가지를 꼬집게 됩니다. 검찰이 말한 대로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를 이곳에서 살해를 하고 이곳의 시신을 유기하고 떠났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트렁크에서도 무스탕 재질의 털이 발견되었다라는 내용.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이 장소가 같은 장소인데 살해를 저지르고 왜 범인은 트렁크에 피해자를 넣었다가 시신을 유기했을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트렁크에서 나온 걸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였죠. 즉, 검찰의 공소사실 내용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유사한 섬유가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유사한 섬유가 발견된 게 똑같은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빈번하게 타는 영업용 택시이기 때문에 여러 섬유가 발견될 가능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죠. 그럼 또 의문점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시 택시 운행 결과는 무엇이냐? CCTV 속에 있는 노란색 캡틴 흰색 NF 소나타라고 추정을 했다는 점. 이걸 어떻게 아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흰색이고 노란색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해상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차종 및 색에 대한 식별이 어렵다는 점. 분명 제조사 측에서는 흰색 NF 소나타를 추정한다라고 감정을 하긴 했지만 경찰 측에서는 이미 용의자를 박씨로 특정한 다음에 그 이후 파란색 캡등이 있는 흰색 NF 소나타, 노란색 캡등이 있는 흰색 NF 소나타를 이곳에 돌려보고 색깔이 노란색 캡등의 흰색 NF 소나타와 같다라는 이런 추정 방식만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재판부는 간접 증거들에 대해서도 많은 걸 부정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피해자의 부검 결과 왼손바닥, 오른손바닥에 절창흔이 보였습니다. 즉 피가 났다라는 문제인데 어떤 흉기든 어디에서든 피해자의 혈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문제입니다. 차량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리고 박 씨한테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어디서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박 씨가 손가락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만약 격렬한 몸싸움 같은 게 있었다면 여기 있는 피해자 이 씨가 입고 있던 니트나 이런 곳에서 지문 같은 게 묻어있거나 DNA가 묻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DNA가 묻어있지 않다는 점.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라고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면 이건 박 씨가 범인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의 근거가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또한 박 씨의 알리바이 행적 다 불일치하며 일관성이 없는 진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납득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매일 많은 손님을 태우고 다니다 보니 손님에 대한 인상착의나 운행 경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통화 내역을 지웠고 유의미하다라는 검색 내용을 확인해 본 점은 불리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첫째, 피해자 사망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냉장 효과로 인해 분명 사건 당일날 발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발견된 유류품, 시신도 많이 비에 젖어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2월 2일과 2월 3일 비가 내려서 결국 2월 3일 이전에 유기됐다라고 보는 점은 모두 인정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추정하는 2월 1일 새벽 4시 4분 이전이라고 보는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는 인정을 못하게 됩니다. 즉 사망 시간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것. 분명 2월 3일 이전에 유기된 건 사실이지만 2월 1일 새벽 4시 4분 이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어렵다는 점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동물 실험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다. 2월 1일 사망했을 경우와 2월 3일 사망했을 경우에 내부 장기 부패에 대한 것도 비교하지 않았다. 즉 2월 1일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 내용물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 내용물이 피해자가 당시 친구들과 먹었던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스트레스가 없는 정상적 상황이면 소화 속도가 빨라서 4시 4분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1%,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음주를 했을 당시 2시경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에서 0.20에 달한다. 이 상태만 보더라도 소화 정도와 속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음식 섭취로부터 2-3시간 내 사망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최소 5시간, 최대 18시간이 사망 추정 시간이다. 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시간은 2월 1일,
아침 7시 30분이 최소, 늦어도 저녁 8시 30분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십니까? 이르면 7시 30분. 그때 박 씨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었죠. 내연녀를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었죠. 왜 검찰은 4시 4분이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꺼진 시점이 4시 4분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당시 최종 기지국의 위치만 확인되는 것이지 종료된 시각까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2009년 문서에서도 종료된 시점은 적혀있지가 않았지요. 분명 2009년 자료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009년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껐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시간이 자체적으로 의문이 든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시 경찰 통보기록에 따르면 종료 일시 기지국 주소를 통보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그런 내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시 4분에 종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4시 4분경 이전에 사망했다는 건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핸드폰은 모토로라 MS700 기종이었습니다. 강제로 전원을 끄려면 3초 이상 종료 버튼을 눌러야만 했는데 이건 분명 고의적으로 눌러야지만 꺼지는 것이었죠. 자, 경찰관 확인 결과 경찰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09년 당시입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들어왔다. 방전에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고의적으로 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거 거짓입니다. 실제로 이 가방과 핸드폰을 발견한 사람은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 가방을 발견한 건 그 토지의 주인이 최초 발견자였죠. 그리고 그는 처음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안에 휴대전화가 있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핸드폰을 켜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켜지지 않았다. 해서 다시 가방 안에 넣어두고 아라동 주민센터에 맡겨두었다라고 진술합니다. 아라동 주민센터에서 충전을 했고 그 충전한 그 흔적을 경찰은 ON을 시키고 이게 꺼지지 않았었다. 강제로 오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앞 정황을 다 잘라버리고 말이죠. 해서 방전되어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해서 4시 4분이다라고 특정한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이 모든 근거를 토대로 재판부는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죄를 묻기에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탑승했는지도 의문이고 탑승을 한 게 아니라 그 윤 씨가 봤다라는 그 윤 씨의 차량을 탔을 가능성도 있고 그 이후에 피해자와 교차했다라는 증거들도 명확하지 않고 이런 부분의 내용으로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상하거든요. 정황이든 상황이든 그리고 박 씨가 했던 의심 가는 행동들 모두 말이죠. 하지만 재판부는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 자유의 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박 씨는 억울한 시민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운이 좋았던 악마였을까요? 모든 비밀은 그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무죄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끼고 있을까요? 이 사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가겠습니다. 솔직히 뭐 내용들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사실 박 씨가 심증으로는 의심 가는 건 다 인정해요. 박 씨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는 건 맞는데
심증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 있잖아요. 그 문제가 이제 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큰 쟁점으로 붙었던 부분이 사실 우리 예전에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섬유조직 그 교차 섬유 있잖아요. 그 얘기인데 재판부가 이걸 왜 인정을 안 했냐면 사실 그 섬유조직과 관련돼서는 타겟 섬유가 있어야 된대요. 타겟 섬유라는 게 뭐냐면 딱 특정해서 이 섬유 조직으로 교차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타겟 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타겟 섬유 조직이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 사람들이 입는 옷에는 모두 다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있는 섬유라서 이걸 타겟 섬유라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고, 재판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냐면 사실 여러분 이 사건에 뭐 섬유 쪽, 뭐 사체 쪽, 부검 쪽 이게 왜 오래 걸리냐면 이 모든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에 나가서 말씀하신 분들도 여기에도 계시고 한데 되게 많은 전문가분들이 거기서 이제 증인 자격으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판결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각종으로 얘기 드릴게요. 예를 들면 섬유 교차와 관련된 거 있죠. 섬유 교차와 관련된 것들도 전문가분들 대다수는 이걸 가지고 범인으로 특정할 수 없다. 명확하지 않다. 타겟을 특정하기 어렵다. 이쪽.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사체 관련. 사체와 관련된 것도 시간 관련 있잖아요. 시간 관련도 이걸 4시 4분 이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 최소 7시 50분, 7시 반 이라고 보는 게 더 많다라고 학자들이 보는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 왜냐면 뭐 판사님이 과학적 지식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 다 물어보고 심리를 다 거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는 게 더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종 카테고리의 모든 전문가분들이 붙어요. 전부 다 붙어서 내용을 보다 보면 이걸 가지고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명확하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탑승을 했다라는 증거라도 있으면, 명확하게 뭐가 나오면 그거라도 어떻게든 밀어붙일 수 있겠는데 탑승했다라는 증거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탑승했냐에 대한 문제야. 왜냐면 새벽 3시경에 진짜 그 맨션에서 택시를 탄 사람이 그럼 2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검찰 측의 얘기대로 되면 윤 씨가 몰았던 개인 택시가 한 대 있고 그리고 박 씨의 택시가 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3시경에 분명히 태웠다고 얘기를 했거든. 윤 씨는 자기가 20대 여자를 태워서 어린이집 쪽에 데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려줬던 여성이 누구냐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 누군지가 수배가 안 됐어요.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다라고도 안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너무 상황이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 즉 그게 만약에 이 씨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 씨가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방향을 갔다가 그 이후에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당시에 경찰 조사가 없었던 거에 대한 부재가 또 문제가 낀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애매모호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끼면서 재판부는 명확하게 혐의 입증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이제 뭐 뒷이야기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청바지 관련 있죠. 청바지 교차 섬유는 증거 채택이 안 됐어요. 그거는 적법한 절차로 가지고 온 증거가 아니다라는 걸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영장 청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법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경찰 입장에서 뭔가 조작을 하려거나 뭔가 바꾸려는 의도로 한 거면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예외 규정으로 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로 해야 어차피 사법체계니까 영장 청구 없이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오는 거를 인정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건데, 그 검찰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어쨌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청바지에서 그 교차 섬유가 나오지 않았냐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부정하게 채택된 수집된 증거에서 나온 증거들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였고, 또 하나 청바지에서 혈액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 가져왔거든. 그 청바지에 혈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냥 가지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영장 청구 없이 혈액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삽질이었죠 사실. 근데 그 문제가 그 혈액이 피해자의 혈액하고 일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붕 뜬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청바지는 증거 채택이 안 돼서 제외가 돼서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경찰은 옳았구나 했던 것 같아요. 피가 묻어 있으니까 옳았구나 하고 바로 잡았던 것 같은데, 그냥 가지고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건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말씀 다 들어보시면, 제 이야기 다 들어보시면, 와 진짜 FM이다, 뭐야,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하나하나 다 꼬집고 들어가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법을 집행하는 판사의 입장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워낙에 너무 옛날 사건이고 명확하게 이 사람이 그랬을 거다라는 그 결과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일 거야 라는 것들만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끼다 보니 이거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사건이기도 하고, 특히 이건 살인죄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서 저도 이거를 전달받으면서도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증 누구나 다 똑같아요. 박 씨가 의심이 간다. 사실 박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죠. 검찰도 그렇고. 이거 사실 누가 범인이 아니라고 보겠어. 근데 범인이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는 그게 어려웠던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의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원래 전문가가 아니라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일치되는 부분에서 오류 사항들을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외 규정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사 섬유 조직이다. 근데 유사 섬유 조직이라는 게 비슷하다는 건 맞아. 같은 건 맞는데 그 섬유가 어떻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사 섬유인데 그 유사니까 다른 사람일 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너무 강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너무 그 부분을 세게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 사체와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안에 음식물이 남아있고 소화가 됐다, 그거에 뭐 혈중알코올 농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혈중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증상도 있다고 해요. 사망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비도 왔고 날씨의 상태도 있어서 이걸 무조건 그 공식을 가지고 갖다 들이미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딱 그런 거잖아. 시신이 꽤 오래 지나서 발견됐는데 그때 혈중알코올 농도를 가지고 갑자기 2월 1일 그 역추적 때려가지고 쫙 당겨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때 0.20 상태였다면 완전 만취 상태예요. 그거 0.18에서 0.20 상태면 사람 거의 못 걸어 다닐 거거든? 걸어 다닐 수 없는 상태예요. 진짜 완전 만취 상태예요. 이 정도는.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진술 안 해요. 그 정도까지 마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나온 거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0.18, 0.20 정도면 사람이 거의 사리분별이 안 될 수준이거든. 혈중알코올도 그 정도 뜨면.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0.08인가? 그 면허 취소 수준이 그 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0.18이면 사람이 막 친구들과 테스트, 이 정도가 아니야. 뭐 내려서 나 뭐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뭐 찜찜한 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야. 혀 꼬이고 난리가 났을 가능성도 높아요. 근데 그런 티도 안 났다는 건 사람이 술을 엄청 잘 먹거나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당시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술을 먹었다라는 정황 증거도 없고, 그 남자친구하고도 당시에 싸웠고 그때 당시에 나와서 보낸 문자도 막 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술 취해가지고 막 오타 막 남기면서 남겼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시간도 꽤 지났잖아요. 또 술을 먹고 술을 안 먹고 나서 그랬던 부분들도 보면, 그리고 자기가 정확하게 그 콜택시에 전화해서 부르려고 하다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전화해서 안 됐다고 해서 114에 전화를 또 끄는 것도 보면은 완전히 사리분별이 안 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피해자가 반항을 했던 상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피해자가
뭔가 이게 그 혈중알콩도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그런 예외 규정만을 건드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너무 가깝게 간 거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중요한데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의 범주를 너무 넓게 잡아서 너무 극단적 예시, 극단적 예외 규정까지 받아들여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 무죄 추정의 원칙의 범주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사망했을 것이라고 보편적이었는데 이렇게 죽었을 수도 있다 라고 했는데, 요걸 보고 이런 가능성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 버리면 범주가 넓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건이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있죠. 그런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하나, 분명 검찰이 공소한 내용들에는 오류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류적인 내용이 뭐냐면, 피해자가 입었던 무스탕 섬유가 트렁크에서 발견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공소장에는 시신을, 그러니까 피해자를 뒷좌석에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바로 유기를 하고 도주했다라고 공소를 했는데, 뒷트렁크 왜 넣어? 그러니까 그건 뭔데? 트렁크 왜 넣어? 그 장소가 바로바로인데 그게 뭐야?가 된 거예요. 벗겼다가 입은 게 아닌데 그럼 이건 뭐야? 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사실 문제가 좀 있죠. 트렁크에서 나온 섬유 조직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재판부는 트렁크에서 무스탕 재질이 나왔다는 건 차량 내부에서 나온 것도 무스탕 재질이 있었으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건 반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트렁크에 넣었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살해한 장소가 시신 유기 장소가 아니었으면 어디선가 살해를 하고 시신을 트렁크에 넣었다가 가서 도착해서 시신을 던졌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봤던 점인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도 뭐 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지만, 저도 여쭤본 내용들 중에서는 그런 내용들도 있기는 했었어요. 어두웠을 거다. 시신을 유기할 때 범죄자의 입장에서 매우 어두웠고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조용히 옆을 보다가 시신을 유기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피해자 시신을 혼자 꺼내야 되잖아요. 혼자 꺼내서 유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 꺼내려고 했는데 그 피해자 유류품들이 있었잖아요. 뭐 레깅스나 속옷이나 그 구두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그걸 먼저 던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밑에 깔려 있었으니까, 시신 아래 깔려 있었으니까 먼저 그걸 던지고 거기다 시신을 밀어 넣은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라서 그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 시신을 옮기려고 해봤는데 유류품들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고, 혹시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누군가 보면 안 돼서 잠깐 뭐 예를 들면 꺼내놨던 시신을 잠깐 뭐 트렁크에 넣어놨든 트렁크로 옮겨놨다가 유류품 먼저 던지고 주변에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던진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그곳에서 트렁크에 넣어놓고 유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붙어서 뭐 이거 어떻게 입증이 하겠어. 당시 뭐 지금 따져도 지금 꽤 옛날이잖아요. 거의 뭐 12년 전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아쉬움으로 많이 남았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께 이 사건 결말을 이렇게 말씀드려서, 모든 내용이 가정이자 추측이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그 안에 논리적 허점들이 보였고, 그 논리적 허점들을 재판부가 너무나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입증해? 당시에 초동수밖에 안 됐는데, 가정의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서 만들어냈는데, 그 안에 있는 걸 꼼꼼하게 만들어내면 벌써 범인 잡았지. 그 안에 게 다 나왔으면 벌써 검거시키고 끝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워낙에 오래된 사건이니까. 근데 너무 그 예외 규정들만을 찝어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아쉽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